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시영 이제 47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경제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며칠 엄청 더워가지고 참 반바지를 입고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너무 추워서 깼는데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오늘 좀 춥죠? 네, 네, 아침에 나갈 쌀쌀하고. 땐 비 안 왔는데 올 때는 음. 비 와가지고 음. 네, 서울은 근데 서울하고 어디냐 오늘 위례 갔다 왔는데요. 네. 남위례라서 거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트램 놓는 음. 그 동네가 거기거든요. 아, 지상 위로 다니는 전차 네, 그거 전차. 트램. 거기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 대기업이 몇 군데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학교도 많아지고 또 좀 아, 저는 좀 싫어하는데 네. 아파트를 조금 이제 좁게 다닥다닥 하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음, 오늘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유가 네.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친구들. 완전 귀엽긴 하지만, 수업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알아냈어요. 네. 뭐냐, 이 친구들 유치원 음, 그만 다 다니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온 지 한 달 반 됐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유치원생인지 아니면 어, 초등학생인지 아직 헷갈리는 그런 그렇지. 상태에 정체성에 있더라고요. 혼란이 생길 시기. 예, 그래서 1학년은 조금 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어떤 기관인데 1학년을 세상에 금융교육을 이렇게 했을까요? 특이하기도 어, 하네요.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네, 선생님 중에 뭐 네. 이게 아, 학년별로 대표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전체가 신청하는 것보다는 뭐 음, 2학년, 1학년 그러니까 그 대표 선생님이 네. 갑자기 본인이 뭔가 이렇게 탁 음, 떠올리셔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아하. 같습니다. 네, 학교 전체를 알겠습니다. 신청한다면 이제 예를 네네. 들어 교감 선생님이 1학년은 나중에 하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4학년에도 5학년에도. 3학년부터 뭐 5학년 합시다 네. 이렇게 하실 텐데 음, 지금은 이제 대표 선생님이 1학년 대표 선생님이 신청하신 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작년에 초등학생 교육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학교 과제 그 과정 중에 경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요 부분을 좀 더 전문가인 선생님한테 좀 맡겨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셔가지고 저도 그것은 되게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학년은 되게 의아해가지고 저도 물론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은 해본 적 있었지만 그때도 저학년들은 다 묶어서 하는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힘든 여건의 또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오셨군요. 그럼 저도 사실은 오늘 자유학기제 수업이 오전 오후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고 이번 주는 내내 저녁에 이제 청년 상담까지 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쁜 시기를 또 거치고 나면 또 한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세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국내 세 가지, 해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주도권 재편인데 이게 과거의 범용 메모리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맞춤형 주문 생산으로 탈바꿈하면서 굉장히 큰 호황을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 같은 거대 설계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서 결국 기술 격차 유지하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하청 기준으로 전략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1,400원대 뉴 노멀의 등극인데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 근방에서 계속 하방의 경직성, 하방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착화된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서학개미들의 그 해외 투자, 급증이라든지 해외 직접 투자가 맞물린 것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결국은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좀 다른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결국 환율은 이 정도 대가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의 구체화 거버넌스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배당 확대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과 배당세 분리과세라는
구체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요즘에 나오는 신문 기사들에서 배당액이 최고조로 많이 풀었고 자사주 소각을 해서 자사주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주 친화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 경제 부분에서는요, 일단 미국의 버티기와 중동의 그림자 전쟁인데요. 일단 미 연준의 피벗 실종과 노 랜딩이라는 의미인데 미국의 소매 판매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 전쟁이니 뭐니 하는 사중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매점에 있는 이런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죠. 두 번째는 중동 전세 뉴 프론티어 에너지 안보에서 물류 패권까지인데 이스라엘과 이란에 주고받는 이 공격이 소강세에 접어들면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단기적인 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공급망의 어떤 다변화 이제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갖는 것들이 결국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엔화인데요. 엔화가 지금 엔저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사실은 엔저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엔화의 위상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사실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엔화의 약세는 사실 일본 기업들에게는 수출에 도움이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품들이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접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나중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그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보험사기 억울하게 할증된 보험료 2289명, 13.6억 환급이라는 헤럴드 경제의 기사입니다. 사실 금감원 보험개발원이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실적이 있는데 이게 쉽게 해서 자동차 보험 사기의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결국 할증된 보험료 14만 6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20일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보험 사기를 했을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됐다면 당연히 이건 돌려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입싹 닫고 있었다가 이것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장기 미완금 할증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환급이 계속 정확히는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측면이 들었는데 아무튼 본인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약간 좀 블로그 된 기사일 수도 있는데 월 470만 원 버는 부부는 받고 소득 영원인 부부는 탈락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알아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내용에 일단 이 기사의 내용 중에서 결국 핵심은 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소득 인정액이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소득을 버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실제로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소득 인정액으로서 높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득서 1650만 원 빼준다. 정부도 추천한 연말정산 꿀팁이나 세테크 내용인데요. 4월 10일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요즘 한참 나오겠죠.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 시에는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 특히나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까지 아주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배당소득에서의 분리과세, 소득공제 혜택,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결국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든다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투자는 좀 해야 되지 않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가구 33% 생활부조 중고령층 절반 장래 상속 증여 등 계획 없어라는 4월 19일자 뉴스원의 슬픈 내용입니다. 중고령 소비자의 금융후생 개선, 금융행동 유도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예전부터 항상 얘기 나눴었습니다. 은퇴 가구 3명 중 1명은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고령층의 절반이 장래의 비용이나 상속증여 등을 사망 관련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고령자의 금융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퇴 후에 그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신에 대한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4점 정도로 해외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많이 낮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는요. 매일경제 막힌 대수 인터넷 저금리 가능해요. 이젠 가상계좌로 파고든 이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업자 A씨가 대출 관련해서 인터넷 카페에서 금융사로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 심사의 자월의 실적이 필요하다면서 안내받고 가상계좌를 받아 이체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들이 가상계좌를 사고면서 구해가지고 이 가상계좌를 통해서 금융사기범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상계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허위 가맹점을 통해 가지고 피지사를 통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이걸 결국 자금 세탁 및 금융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가상계좌도 결국은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은퇴 가구 33%그 기사도 겹쳐가지고, 그거 빼서.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새로 하나 더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기사는 오늘은 조금 중구난방이네요. 예전에는 조금 은행, 네. 대출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준비된 기사입니다. 디지털 타임스고요. 2026년 4월 20일 오늘 기사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상식에서 좀 벗어나죠. 길게 맡길수록 손해. 예금입니다. 예금 이자 공식 깨진다. 오늘 제가 그 미래에서 마치고 근처에 아시는 분이 살고 계셔서 잠깐 뵙자고 해서 뵀는데 그 아파트 앞에 단위조합 농협이 있었습니다. 네. 적금 4%짜리 팔더라고요. 오. 저도 4%는 보통 분하고 똑같습니다. 네. 적금이 눈에 안 들어오고 4%가 눈에 들어와. 와! 그쵸. 근데 적금이야. 12개월 한도. 물론 이제 월납입 금액도 네. 한도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기사는 조금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왜냐? 1년짜리 예금보다는 2년짜리, 3년짜리 예금이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쵸. 네. 지금은 이제 아니다라는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년짜리 예금이 2.93이래요. 3년보다 0.49% 높다. 무슨 소리입니까? 짧게 맡길수록 이자 많이 들여요. 3년짜리 하지 마시고 1년짜리 해서 1년마다 갈아타세요가 분명히 얘기하겠죠. 은행 직원들이요. 네. 자, 증시 강세에 장기 예금 수요가 감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통상 돈을 오래 맡길수록 높은 이자를 주는 정기 예금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만기가 길수록 이자를 많이 주는 이런 형태는요, 사실 후진국형이에요. 선진국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데가 많지만요.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1년 만기에서 가장 높게 형성된 뒤 장기 구간을 갈수록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번에 녹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요즘은요. 은행에서 예금 가입시킬 때 지수 연동, 보통 주가죠. 주가 네. 지수 연동 예금을 팔고 있습니다. 투자 아니냐? 아닙니다. 주가에 연동되어 있지만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은행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일부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가에 관련된 상품에 넣는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뭔가 그 허락을 받았겠죠. 그래서 네. 예금자 보호는 된답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 일반적인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주고 그리고 중간이 찾으면 그 금리를 안 준다. 결론은 복잡하니까 가입시키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통 가입시키니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안 깨면 지금 일반적인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거 맞지요? 예, 네. 맞아요. 예금자 보대죠? 맞지요? 그러면 이제 가입하는 거예요. 요즘은 계속 큰 은행들 다 주가, 지수, 연계, 예금을 팔고 있습니다. 조금 헛갈려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 얘기 들으면 이게 어떻게 예금자가 뭐가 돼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죠. 뒤에 사람들 많으니까. 자, 최근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글쎄요. 은행이 장기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 중심의 금리를 운영하고 고객 역시 만기를 짧게 가져가려는 수요가 맞물린 영향을 풀이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객이 짧은 거 원한다고 그럼 짧은 거를 금리를 많이 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은행은 고객 입장에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은행 입장에서 쓰는 것이죠. 자, 봤더니 자, 5대 시중은행 또 틀렸죠. 5대 은행입니다. NH농협, 신한하나, 우리하나, KB국민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3으로 집계됐다. 2.93이래요. 이거 많이 주는 겁니다. 보통 2.5 정도 줍니다. 반면 24개월과 36개월은 각각 2.46, 2.45 느낌이 어때요? 기준금리 만도 못 주죠. 그러네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자금이 빠지고 요금불 예금이 늘어나는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1년이라도 묶여있는 예금 싫어. 언제라도 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때요? 안 변해요. 근데 중장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향이 있지요. 네. 왜요? 뭐라도 있으면 냉큼 넣고 싶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금융권에서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대요. 은행 정책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은 딴 거 안 보고 금리만 보십니다. 그러면 3년짜리 하시던 분도 1년짜리 하시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이내에 나이가 지긋하시고 여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1년짜리 갈아타는 거 귀찮으니까 귀찮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되지요. 왜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라고. 근데 예금 만기 때마다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어르신들은 직접 가십니다. 가지고 번호표 뽑고 2시간, 3시간 기다린다고요. 싫잖아. 그러니까 3년짜리 하는 거예요. 어차피 1년 후에도 내가 그 돈 쓰지 않을 거니까 3년짜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제 3번 부르겠다는 거죠. 3번 부를 때마다 뭐 할까요? 꼬시겠죠. 좋은 거 나왔다. 3년에 한 번 꼬실 수 있는데 이제는 어때요? 1년에 한 번 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금리 정책을 할 이유가 없겠죠. 다른 금리권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장기 상품의 매력은 이전보다 떨어진 상태. 자, 어르신들이 장기 예금이 3년짜리 예금이 매력이 있어서 가입할까요? 아니죠. 그냥 두는 겁니다. 원금 내가 까먹지 않으면서 약간 이자라도 받아먹는다라는 거로 두는 거지 장기 상품의 매력이 있어 라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아까 예금 얘기하다가 이제는 코인 얘기입니다. 2대1리고요. 2026년 4월 20일.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도 이 기사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올 들어 넉 달 만에 50개 코인이 퇴출됐다. 코인 50개가 아니라 코인 종류 50개가 퇴출된대요. 기준은 거래소마다 제각각. 자, 거래소가 자기네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신규로 지금 개시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 쓰죠? 상장이요. 네. 코인 상장됐어요. 그렇죠. 상장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래 지원. 우리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상장이라는 것은 상장 심사가 있어요. 엄격하게. 근데 코인은 그 심사를 누가 할까요? 거래소가 각각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퇴출 기준도 거래소마다 각각이죠. 퇴출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코인이 새로 신규 상장됐다가 퇴출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뭐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아니죠. 거래소가 돈을 못 버니까요. 이 코인이 전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코인은 다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마다 이 코인은 도저히 안 되겠어. 퇴출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 거래소가 돈을 못 버니까 아니면 본인 거래소가 제한을 걸어놨던 그 매출 이상이 안 나오니까 에이 제껴라. 왜요?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 코인도 많고 우리가 어떤 상점의 진열장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팔리는 물건을 넣고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 기준은 이 코인의 장래성, 기술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당해 거래소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우리한테 돈을 최소한 이상으로 벌어줘야 계속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거죠. 근데 마치 퇴출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 주식이 상장 폐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혼돈하시는 겁니다.
간단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시총 기준 미달, 알트코인 옥석 가리기. 아니에요. 옥석에 의미가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하고요. 이더리움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XRP, 리플이요. 그리고 솔라나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요, 물음표.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에요. 물음표. 근데 알트코인은 옥석을 가린다고요? 그래서 퇴출시킨다고요? 이거는 보통 소비자를 우롱하시는 겁니다. 우롱. 자, 제도와 흐름 속 거래소의 책임성 강화 압박 한 뜻. 자, 우리나라가 갑자기 거래소를요, 금융회사처럼 만들려고 하는 기분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후폭풍은 되게 심할 겁니다. 자, 거래소별 기준이 제각각이다. 왜요? 공인된 시장이 없어. 주식시장은 공인된 시장이 있나요? 있지. 국내 코스피, 코스닥 있잖아요. 네. 왜냐면 거기서 뭘 봅니까? 재무제표도 보고 딴 것도 보고 그래서 경고도 때리고 그러다가 지금 요번에 그 그쵸. 빠떼리 아저씨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이죠. 회계법인에다가 우리 네. 이거 지금 회계 이걸 봐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회계 보는 거 거절이요. 그렇죠. 이러한 기관이 있는 시장, 공인된 시장이 있는가? 없다고요. 코인에서는. 누구 마음대로냐? 자, 우리가 금융회사 중에서는 누가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행. 은행 이상은 없거든요. 자, 코인 시장에서 누가 왕입니까? 비트코인이 왕이라고요? 아니지. 그건 주인도 없는데. 거래소가 왕이에요. 거래소가.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이제 본인들이 지금 회사 상장한답니다. 네. 자, 상장심사위원회 같은 독립된 평가체제 도입 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지만 저는 이거 어렵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래소가 새로 런칭을 하는 코인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고 얼마나 기술이 있고 이게 얼마나 예를 들어서 뭐 목표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주가 네. 취급하시는 분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50개가 넘는 코인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 폐지되는, 상장 폐지 아니라고요. 거래 지원 중단이에요. 상장 폐지는 말도 안 되는 단어로 항상 말씀드립니다. 거래 지원 중지입니다. 시장 거래량이 줄고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부진이 계속된 영향이다. 여기에 제도와 과정에서 시장 내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1년 정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실 3분의 1이에요. 다른 것들은요. 비트코인 그나마 방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그쵸. 마찬가지.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하네요. 상장 폐지가 된 급증한 배경에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고팍스가 한 우리나라 한 5등 정도 되거든요. 거래소 중에서. 말씀드렸어요. 1등, 2등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소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시장 부진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과 상패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말도 안 돼요. 근데 만일 억지로라도 국가가 코인의 상장과 용어는 다 틀렸지만 상장과 상패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면 거기에 포함된 사람, 심사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글쎄요, 전문가가 되겠죠. 그 분야에. 전문가 중에서 누가 될까요? 뭐 거래를 하는 사람?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마 자기들이 되려고 할 겁니다. 대학 교수요. 그럴 대학 수 있겠죠. 교수들 자기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주장할 겁니다. 왜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심사란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거래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상장 폐지 증가가 자의적 판단이 아닌 기준 이행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거래소가 마음대로 이 상장 폐지한 거 아닙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폐지는 당국과 함께 나열한 자율 규제 기준에 따라서 모니터링 유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와 함께 만든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얘기 2개 가져왔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할게요. 예. 자, 서울경제신문 2026년 4월 20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금융이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이유가 있거든요. 후진적인 시스템이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유지됐던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여기선 기사가 제목이 이렇네요. DSR의 전세대출 포함. 이게 요점이 아닙니다. 카드 추천에는 같은 답변만. 누가 답변할까요? 인공지능. AI가. 예.
AI라고 서비스를 하지만 사실은 챗봇만도 못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갈 길이 먼 인터넷 뱅킹 AI 서비스, 부정확한 계산의 대출 안내 엇박자. 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그 분야에서 원래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애플 되겠습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이름이 뭡니까? 시리거든요. 네. 물어보면 시리는요, 버벅댄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예뻐서 아이폰을 쓰지만 인공지능 시절이 올라오고 나서 갤럭시 많이 쓴답니다. 왜? 너무 시리가 답답하거든. 지금 여기서의 챗봇, AI 챗봇은요, 그것만도 못합니다. 보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나 마포에 20억 원 아파트 사려고 해. 연봉은 6천만 원 정도 돼. 전세대출 2억 원이 있는데 이거 만기 이시 상환 방식이고 연이자율 3% 정도였어. 3% 너무 우량한데? 나 대출 얼마나 나온지 알려줘. 쭉 나오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아닙니다. 챗봇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0원입니다. 0원입니다. 자, 국내 대표 인터넷 은행이래요. 그럼 세계 중에 하나겠죠. 인공지능 플랫폼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묻자. 카카오겠죠. 돌아온 답변이다. 자, AI 기반의 고객 혁신이 은행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모든 은행이 우리 은행은요 AI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게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서비스 합니다.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하고 싶어서요. 짧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쭉 내려보시면 뺑뺑이란 말이 나옵니다. 뺑뺑이. ARS 은행 ARS 써본 적 있으시죠? 네.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뭐 하시면 1번, 뭐 하시면 2번. 그래서 ARS 쓰다 저는 개인적으로 ARS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쓰다가 어때요? 포기합니다. 열받아서. 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지금 제공하고 있는 여기 지금 토스뱅크네요. 토스뱅크 AI 서비스 도입에 가장 미흡한 곳이다. 미흡하대요. 이게 지금 이 기자한테 토스뱅크가 뭔가 좀 밉보였나요? 보통 이런 말 안 쓰는데 상담 챗봇의 AI를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챗봇에 연결하기 위해서 고객이 먼저 원하는 상담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 진입장벽이 있다. 그래서 AI 상담하는 게 맨 아래 뭐라고 써놨죠? AI 뺑뺑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셈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기술에 대해서 너무 좀 기대감을 가지시는 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사는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2026년 4월 18일. 결론은 이거죠. AI가 모르는 감정이 중요한 인간의 마음. 금융 AI는 본성을 포용해라.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인공지능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감싸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너무 물어본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시구나. 이거 힘드시겠네요. 아까 나 대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 고객님의 내용의 답변입니다. 빵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현재는 한도가 좀 안 나오는데, 다른 쪽으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릴까? 이렇게 나오든가. 근데 딱 잘라서, 추가 가능한 대출은 0원 됩니다. 다른 거 어떤 거 원하시냐? 이런 얘기하면, 고객이 좋아를 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은요, 고객이 사람이에요. 딴 것도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회사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회사 금융은 AI가 안 해도 돼요. 왜냐, 금융회사가 큰 회사 관련된 금융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사람들이 열심히 심지어는 출장 나가서 상담해줘요. 근데 우리 보통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찾아가야 되죠. 너무 힘들거든요. 직접 찾아가든 핸드폰으로 하든. 그랬을 때 이 많은 다수를 상담해주는 사람이 해주기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 잘 퍼지려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이 가입자를 모았다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보통 UX라고 하거든요. 이 뭐냐? 소비자 경험이요. 소비자가 그래도 내가 딴 거보다 요거 썼을 때 조금 마음이 괜찮아. 내 마음 좀 알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들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감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딱딱한 객관적인 내용 말고 사람을 조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칩니다. 네. 사실 AI가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데도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포용은 AI가 요즘에 의외로 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어디가 포커스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던 오늘 기사들 중에서 반려 로봇에 대한 어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준을 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의외로 걔와 비슷하게 생긴 AI 로봇이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기준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AI가 들어오는 오겠지만 진짜 감정이 중요한 인간의 마음까지도 잘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